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106페이지 23번 테마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 별표 3개 하시고요. 처음 배우죠? 잘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 등 나왔는데 양가로 1번에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각 소득 금액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소득금액과 어떤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느냐. 동감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하고 어떤 거하고 안 되느냐. 107페이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요. 또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과 얘네들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주식과 그 다음에 부동산 등과 파생상품 등 얘네들은 소득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을 발생했을 때 통산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2번 보니까 결손금의 공제 통산이요. 세율별 공제 우선이 적용되는데 자산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먼저 통산한 후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합니다. 동그라미 2번 미공제분의 처리요. 세율별 공제에 의해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그냥 소멸합니다. 니은번 미공제된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요. 다음 과세기간으로 2월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요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때 만약에 건물을 양도합니다. 그랬더니 건물 양도했던 마이너스 4천 양도 차손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같은 연도에 우리 같은 보통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 같은 보통 개인은 자 원샷 원킬 1년에 한 번씩만 파는 게 좋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은 한 번만 양도하는 게 좋지 여러 번 양도하게 되면 그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과표 커지고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 절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빨리 다른 것도 같이 파는 게 좋습니다. 같은 연도에. 그래서 건물 양도했는데 마이너스 4천 양도 차손 발생했어요. 자 이때 이 사람이 또 건물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또 토지를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1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주식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일자면 자 이랬을 때 여러분요 세율을 보니까 건물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 건물은 요거 6에서 38% 기본 세율 적용되는 대상이었고 요때 건물은 또 40%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이었고 또 토지 얘는 6에서 38% 기본 세율 대상이었고요. 주식은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는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7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6에서 38% 얘네들 세율별 공제에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먼저 통산하고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6에서 38%의 건물의 세율 건물에 대한 양도차손을 할 때 마이너스 4천과 그 다음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세율별 공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6에서 38% 얘는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니까 자 여기 보세요. 요 건물과 그 다음에 요 토지 양도에 대한 거 양도차손을 통산합니다. 마이너스 3천이요. 그러니까 자 토지 양도세 양도세 안 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요번에는 자 남는 세율별 공제에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손금을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결손금 통산해요. 마이너스 1천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요 1천만 원은 또 주식과는 소득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과 토지 건물 부동산 거랑 기타 자산 얘네들 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죠. 또 결손금 통산하지 않습니다. 자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겠고요. 자 이 마이너스 1천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또 요거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5년 범위 내에서 2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번 배우자 및 직계존 미속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하고요. 처음 배웠는데 108페이지 보시면 3번에 양도소득의 부당행 예산부인 특례 있죠? 이 두 가지를 우리 연달아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배우자 및 직계존 미속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이것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자
필기는 안 지울 테니까 쉬는 시간에 여러분이 사진으로 찍어 가시던가 이렇게 하시고 설명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먼저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배우자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이에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이월과세 특례. 자, 한번 보시면 이거는 먼저요. 어떤 재산을 배우자나 직계임수로부터 증여받았어야 되냐면 다른 거는 안 되고요. 토지, 건물, 무슨 이용회원권을 배우자 직계임수로부터 증여받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여자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중자 을이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중자는 어떤 관계냐? 배우자 직계임수 관계입니다. 배우자 직계임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데 증여받아서 양도하기까지 기간은 증여받아서 몇 년 내? 5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하면 이 특례가 정됩니다. 이걸 그래서 특례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증여자가 어떤 사람이 자 2010년 자 예를 들어서 2010년 만약에 4월 달에 자 어떤 재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취득할 당시 가격은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 가격은 2억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중자 을이 증여받았을 당시는 언제냐? 2014년 예를 들어서 2014년 뭐 5월 달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여받을 당시 재산가액은 얼마였냐면 증여자 당시 재산가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5억 원. 그 다음에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했는데 2016년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양도를 했습니다. 제3자에게 증여받아서 양도할 당시 가격은 얼마였냐면 양도가액은 뭐 예를 들어서 7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배우자 직계임수로부터 증여받아서 지금 몇 년 내? 5년 내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럴 때 자 이월세 특례 납세의무자 누가 되냐면 수중자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임수기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수중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수중자지만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양도세 예산 시에 양도가액은 7억입니다.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 가격으로 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을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은 5억으로 이렇게 계산하고요. 또 보유기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자 보유기간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로부터지만 요 경우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면 보유기간은 당초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임수 즉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이렇게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증여세는 원래 상속 증여받으면서 냈던 상속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증여세 낸 것도 필요경비에 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만. 그 다음에 증여자와 수중자는 자, 증여자 수중자는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시험에 연대 납세 의무 있다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 부부는 어차피 한 몸이잖아요. 예? 부모 자식 어차피 뭐 한 사람한테 부과하면 연대 책임을 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임수까지 이월과세 특례에서 증여자 수중자는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배우자 직계임수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할 때? 5년 내 양도할 때 이 특례가 적용되는데 납세의무자는 수중자인데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근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땅을 개발 호재를 내가 정보를 먼저 알고 샀든 아니면 모르고 샀든 땅을 샀는데 얼마 안 있다가 부동산 가격이 확 뛰었어요. 자 그럴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배우자한테 증여해요. 그러면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증여세 안 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7억에 양도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5억에 팔았다고 해보세요. 5억에 팔았다고 하면 양도 차익 빵이죠? 양도세 안 내고요. 원래는 만약에 이게 5억 원이었으면 5억 원에 양도했다 그러면 자 그러면 2억 원에 샀는 게 5억이 됐어요. 그럴 때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그러면 증여 공제를 받으면서 증여세 안 내겠죠? 자 물론 취득세는 내겠지만 하여튼 증여세 안 내요. 그 다음에
자, 얼마 있다가 또 제3자에게 팔아요. 그럼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양도세 안 내겠죠? 이렇게 조세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잔머리금을 막기 위해서 배우자 시킴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면,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수송자지만 취득 가격을 어디서 누가 취득한 가격으로 해요? 증여받을 당시 가격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하는 당시 가격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요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107페이지 2번 배우자 및 식구임 속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입니다. 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10년간 6억 원의 배우자 증여공제 규정을 악용하여 먼저 배우자한테 증여한 후 단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세 회피 목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배우자 또는 직계임수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할 때 5년 내 양도하면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2번. 배우자 직계임수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어야 되느냐? 토지, 건물, 무슨 이용회원권을 증여받았을 때 한해서만 특례가 적용되는 거지, 주식이라든가 파생상품이라든가 또 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런 건 안 됩니다. 또 3번 이율과세는 이따가 배우겠지만 조세의 부당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점에서 이율과세 부당예산부인 특례와 다르고요. 4번 양도한 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할 때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 자, 이거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 특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가지고요. 자, 이혼신고, 양도할 시점에 둘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예? 자, 사람들이 자, 세금 몇 천만 원 안 낸다? 그러면 기꺼이 법원에 가려고 갈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가가지고 이혼신고 제출합니다. 왜 이혼하려고 하냐면 뭐 성격 차이라고 하고 생각 좀 해보라고 하면 생각해보라고만 하고 틀렸다. 보기도 싫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법원 앞에 나와가지고 서로 점심 때 국밥 한 그릇씩 먹고, 그 다음에 남자는 회사로 출근하고 부인은 집으로 갔다가 자, 배우자는 그랬다 밤만 되면 합치겠지, 여러분. 그죠? 예.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하지 않는다. 자, 세금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 죽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요. 자, 양도 당시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특례 적용합니다. 자, 근데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주부 수강생분들 중에 저한테 물어본 분이 있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저희 남편이 세금 때문에 지금 저희 이렇게 이혼을 이렇게 가짜로 이혼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짜로 이혼하고 요거만 좀 해결되면 나중에 저기 하더라도 일단은 이혼 서로 이렇게 이제 협의혼으로 한 거로 해가지고 저 가짜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자, 뭐 그렇게 뭐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만약에 신랑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요번 기회에 그래 뭐 깔 거 하면 뭐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해라. 근데 진짜로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 그거 세금 때문에 돈은 살아가면서 벌면 되는데 그 세금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자, 협의 가짜야 우리 가짜 그랬는데 이혼 만약에 되잖아요, 서류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딴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의해져가지고 진짜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세금 때문에 이혼서 신고세 제출해서 이혼하고 뭐 이러지 말아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주부생생 여러분 신랑이나 누가 그런 제안을 해보든 그래 뭐 요번 기회에 그냥 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그냥 뭐 그냥 근데 법적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뭐 따로 절차도 필요 없고 나중에 그냥 뭐 그냥 집만 사갖고 나가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하되,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간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한번 보세요. 이어서 나오는 것이 동그라미 여러분 5번입니다. 사업인정고시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의해서 수용된 경우는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여받아서요 2년 내에 수용을 당해서 양도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양도하고 싶어서 양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특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인정고시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자, 이율과세 특례 적용하지 않고,
동그라미 6번과 7번이 지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주의하라는 얘기인데 동그라미 7번이 2016년 개정세법입니다. 2016년 개정세법. 써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개정세법 얘기하면. 그래서 이 동그라미 7번이 2016년 개정세법인데 6번과 7번을 주의합니다. 동그라미 6번은 뭐냐면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는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배우자 직김수로부터 증여받아서 제3세에게 양도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경우면 어차피 비과세인데 특례를 적용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과세권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그런 경우에는 비과세권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는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과세니까. 근데 동그라미 7번이 특이해요. 주의하세요. 양도소득의 비과세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자, 우리 고가주택, 1세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어도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가 되잖아요. 그럴 때도 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 근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바꾼다는 뻔하지 뭐. 자, 원래 1세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데 다만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하지 않습니다. 고가주택도. 아셨죠? 이거 주의하고 2016년 개정세법 주의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1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양가로 3번 이율과세 효과입니다. 납세무자 보시면 증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양도한 것이므로 수증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죠? 수증자가 납세무자인데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는 어차피 한 몸이니까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고요. 2번 증여세 처리. 이 경우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원래 증여세는 원칙으로 필요경비 양도세 계산 시 포함하지 않지만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증여세 낸 게 있으면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산입해 줍니다. 3번 양도세 계산은 자 보세요.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임속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장기문제, 세율 등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인데 취득가액이나 취득시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요. 이번에 다른 교수님이 이제 뭐 모의고사 출제하시는 문제를 살짝 한번 미리 맛배기로 한번 오늘 내가 그 문제를 넣을까 하다가 아유 넣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저 이율과세 특례인데 자 증여자고 문제가 어떤 거냐면 수증자고요. 그 다음에 제3자입니다. 자 제3자에게 양도하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배우자로부터요. 자, 건물, 주택 아닌 건물을 배우자로부터 자, 증여받아가지고 증여했고요. 증여받았는데 이 증여자가 4년 보유했고요. 그 다음에 증여받아서 양도했는데 수증자가 4년을 보유하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아니고요. 건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증여받아서 지금 5년 양도하는 거니까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거죠? 예? 증여받아서 수증자가 4년 보유하고 판다고 하니까 4년 보유하는 때 판다고 하니까 지금 5년 양도했으니까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그럴 때 문제 지문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을이다.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을이다. 맞잖아요. 자, 이율과세 특례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요? 수증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얘가 납세무자예요. 맞죠? 또 봅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증여세 낸 게 있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해준다고 그랬죠? 예, 자, 이율과세 특례는 예외적으로 증여세 낸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해줘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장기 보유분쟁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1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장기분쟁는 양도차익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장기 보유분쟁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맞아요? 자 여러분 금방 아까 제가 저기서 그랬잖아요. 보유기간 자, 취득가격이나 보유기간 같은 건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납세무자만 수증자지 취득가격이나 취득시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한에 기산하니까 몇 년 보유한 거예요? 이거? 예? 8년 보유했어요. 만약에 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니까 장기 보유 통제 공제율은 4년 보유했다 그러면 4년 이상 5년 미만입니까? 얼마예요? 우리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적용해? 3%씩, 3, 4, 12. 양도차익의 12%였겠지만, 자,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하는 계산하니까 8년 보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38 몇 프로? 24.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자, 장기 보유 공제는 보유 연수에다가 3%씩이니까 38, 24. 양도차익의 몇 프로요? 예? 24%를 공제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2% 공제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보유기한이 하여튼 납세무자만 수증자지 취득가격은 다 취득 시기는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8년 보유한 거니까 38, 24, 24% 공제받습니다. 양도차익에.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거주자 갑과 을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없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맞죠? 연대 납세 의무 없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양도소득 산출세 계산 시 적용될 세율은 6에서 38%이다. 세율 적용할 때든 뭐 할 때든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보유기한 판단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몇 년 보유했어요? 8년. 당연히 1년 이상만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건물이니까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뭐예요? 6에서 38% 적용한다. 맞죠, 여러분들? 세율?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이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이번에 출제가 됐는데 문제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예? 배우니까 장기 같은 납세무자는 수증자지만 취득하게이나 취득시나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니까. 그래서 장기보유 공제 적용시도 요 증여 받은 날부터 보유기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장기공제 보유기한 계산하고요. 뭐든지 예? 증여자 취득한 날부터 증여세 낸 것은 필요한 계산해주고 연대 납세는 증여 수증자에 없고 자 취득 가격도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3번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라는 것도 오늘 처음으로 배웁니다.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먼저 쭉 드리고 그리고 교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한번 보시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예. 뭐 그래도 이렇게 한번 갔다 오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16문제 이렇게 쭉 보고 있잖아요. 16문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데 양도소득세가 다 안 끝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 요번 주말 정도 되면은 이제 세목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여태까지는 단원별로 이렇게 이제 배운 부분 단원별로 이제 제 카페에 이제 자료가 나갔고 올라가고 여러분한테 나눠줬었는데 이제 요번 5, 6월 달에 제 카페에는 양도소득세 끝나면 양도소득세 전체에 대한 왜냐하면 이제 너무 단원별로 나가다 보면 종합 문제를 출제를 못하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세목별로 이제 양도세 끝나면 양도세에 관한 문제 전체 문제 있죠. 그래서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 또 양도세 전체에 관한 종합 문제도 섞어서 세목별 모의고사를 제 카페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한번 오셔가지고 여러분 전범위로 보잖아요 지금. 근데 세목별로 뭐 양도세 끝나면 양도세 전체 관한 또 취득세는 취득세 전체 관한 조세총론 전체 관한 이런 식으로 해서 세목별로 이렇게 문제를 또 올릴 예정입니다. 자료도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자 이어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뭐 하여튼 공부 어떤 수강생분이 어제 어떤 수강생 한 명이 3, 4월 달에 4월 달인가 하여튼 3, 4월 달에 중간에 온 수강생이 있었는데 조부 수강생인데 나이는 뭐 정확히 제가 모르겠고 40대 뭐 후반 정도 돼 보이는데 40대 후반 50대 초반 돼 보이는 수강생인데 첫날부터 딱 왔을 때부터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막 싱글싱글 하면서 편안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좋다고 그랬는데 공부했었냐 과거에 그랬더니 아니래요. 처음 공부하는데 그렇게 표정이 막 밝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다시 또 만났어요. 그래서 어째 좀 이렇게 잘 열심히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전달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다. 그랬더니 두 번째 들으니까 훨씬 낫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수강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저는 그냥 하나하나 그냥 몰랐던 거 알아가는 그런 거 모르는 것을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배우는 재미가 좋아가지고 그냥 즐겁게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수강생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수강생은 항상 표정이 편안해요, 그냥. 편안하게 수업을 듣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첫날부터.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내리면서 주차장에서 이제 헤어지면서. 하여튼, 첫날부터 그런 마음이더니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은 진짜 좋은 거다. 그래서 진짜, 잘 하고 있다. 내가 그랬는데, 그런 수강생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런데 또 그런 수강생이 있는 반면 어떤 수강생은 인상 빡빡 쓰고 다니면서 벌써부터 뭐 공부했는데 점수는 안 나오고 안 될 것 같고 2차는 포기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1월 달부터 왔는데도 지금 인상 빡빡 쓰고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고, 저 3, 4월 달에 왔는데도 지금 그렇게 수업을 듣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쓰냐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 잘 듣고 알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편한 마음으로.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벌써부터 5, 6월달 지금 5, 6월달 심화이론 6월달도 아직 안 됐고 5월달 지금 심화이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벌써 저 앞에 배웠던 거 다 안 까먹고 다 전 범위 딱 봤는데 전 범위로 보는데 다 막 60점이 다 넘고 막 이러면은 곤란해요. 저희들 생계. 우리 아직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세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헷갈리는 것들 비교 도해 세법 특강도 해야 되죠. 뭐 그다음에 심화이론 일단 마무리를 줘야죠. 그다음에 또 뭐 계속 자료도 나가는 문제도 지금 엄청 많이 여러분들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문제집도 과정도 있죠. 그다음에 9시월 마무리 과정도 남았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벌써 막 다 그래 버리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근데 아니 내가 안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의뢰의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1차 과목 점수 좀 안 나오고 그러셔도 실망할 거 없고요. 근데 다만 뭐 계속 제가 조언을 드리면 공부는 항상 이렇게 전범위를 이렇게 보는 게 빠른 시간 내 전범위를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특강 같은 것은 무조건 들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다른 학원에서도 어떤 수강생이 한 명이 일요일 날 거기서 특강을 이제 민법을 2번을 했는데 그거를 연달아 들었더니 그걸 들었더니 뭔가 이제 전체적인 감이 잡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단기간 내에 이렇게 전체를 훑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세세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세세하게 공부하니까 여러분들이 전체를 빠르게 한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강 같은 걸 듣는다거나 아니면 동강이나 이런 걸 복습을 하더라도 이렇게 전체를 빠르게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야지 감이 잡혀요. 그래서 모든 공부는 양이 많은 걸수록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게 중요하고. 일요일 날 혼자서 공부해봤자 효과가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혼자서 일요일 날 가가지고 공부해보면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도서관 자리 잡고 뭐하고 그거 하는데 시간 걸리죠? 그 다음에 자리 잡아놓고 커피 한 잔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다 누구 하나 만나면 또 얘기도 좀 하고 인사도 하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 좀 한두 시간, 조금 집중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뭐 전화도 올 수 있고 뭐도 올 수 있고 조금 하다가 잠깐 이제 쉬었다가 또 나와서 이렇게 뭐 하다 보면 한 2시간 공부하다 보면 아침에 갔어도 한 2시간 공부하다 보면 점심 먹을 때 되잖아요.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얘기 좀 하고 산보하고 좀 뭐 하다 보면 오후 한 2시 되고, 예? 그러다가 또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뭐 하다가 하려고 했더니 집중이 잘 돼야 되는데 또 낮에도 잘 안 되잖아, 오후에. 또 그래서 좀 공부하는 듯 하다가 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저녁 시간 되고 그러니까 집에 오던가 아니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특강 같은 것도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옛날에나 뭐 특강 같은 거 하면은 막 진짜 여기 이 강의실 2배 정도 되는 강의실에 수강생들 빽히 앉아있고 막, 예? 보조의자도 뒤에 같이 앉아있고, 예, 막 그럴 때. 예전에 제가 주한에 우리 주한처럼 아닌 다른 어떤 학원에서 강의할 때, 예, 특강 같은 걸 하더라도 쫙 앉아있고, 그 강의실, 이거보다 2배 되는 길이 되는 강의실에 수강생 빽빽히 앉아있고, 다 못 들어와가지고 옆에 이제 스크린으로 이렇게 특강을 듣고, 막 그런 시절에는 특강 한 번씩 하면은 민법이나 학개론 같은 1차 과목 그 양반들은 차 하나씩 뽑고 막 그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뭐 특강 같은 거 한 바퀴 쫙 돌고 그러면은 돈이 됐어요. 저희들 생계에 도움이 되고 진짜 도움이 됐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뭐 도움도 안 돼요. 그냥 뭐 저 여름 휴가비 정도나 뭐 벌까 뭐 그 정도예요. 그래서 뭐 별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의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냥 꼭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저희들 뭐 도움되고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미 마음을 비웠어요. 아주 그런 암흑기를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마음을 비우고 특강을 합니다. 어떤 학원은 특강하는데 뭐 진짜 25명 놓고 하루 종일 강의할 때도 있어요. 옛날 같으면 무조건 폐강이에요. 옛날 같으면 무조건 폐강입니다. 30명 미만 무조건 폐강입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그냥 가서 차라리 쉬는 게 진짜 나아요. 안 하는 게 좋은데도 그냥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냥 하고. 왜냐면 해야지 이거 꼭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하니까 하는 건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공부는 전체를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게 중요하고 실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중간에 실망하면은 순간 앉아서 그냥
별 생각 다 들잖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경험에 의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예? 제가 떨어져 봐가지고 여러분 알잖아요. 그 떨어지고 그 시험에 실패하고 하산하고 그런 경험이 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시험에 떨어진 사람의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때 저러면 떨어지는데 이런 거 보일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조언도 드리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그 심정이나 이런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박형쌤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은 합격을 했잖아요. 합격을 해가지고 박형쌤 고시 합격해가지고 사무관 저 행정고시 합격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은 서민의 아픔을 몰라. 그런 인간들은 하여튼 서민의 아픔을 몰라요. 이 서민들의 이 공부이고 막 이게 힘들고 그래서 떨어졌고 막 이런 거를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시험에 합격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의 관문을 넘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뭐 합격했을 때 어떤 기쁨도 알고 그렇지만 또 최종적으로 또 떨어졌을 때 그런 슬픔 같은 아픔도 알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래서 방황하고 떨어져가지고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랬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낙엽 떨어진 거리를 쓸쓸히 돌아다니고 예? 막 그랬을 때 그런 슬픔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조언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아이고 얘기가 길었네. 부당행위 예산부인 특례를 한번 보면 부당행위로 계산됐을 때 이 부당행위 계산을 부당하게 계산한 그 계산을 관할 세무서장이 부인하는 특례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예요. 자, 요거 어떤 거냐?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먼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특수관계자 간에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자 그럼 여러분 뭐 특수관계자 그러면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을 때 이제 법령에 우리 교재 쫙 기본서 때 나왔었어요. 기본서에 나왔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사업주인데 우리 회사 종업원과 저는 특수관계자예요, 아니에요? 예? 특수관계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내가 말하는 거를 내가 세금 뭐 좀 자네 명의로 이렇게 좀 했다가 이렇게 좀 뭐 하려고 하는데 협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돼 사장님 이렇게 거절하는 종업원이 있으면 걔는 그 종업원은 다음에 꼬투리가 없어도 무조건 구조조정 1순위로 잘리겠죠, 여러분들? 그걸 모르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제가 사업주인데 우리 회사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저는 특수관계자예요, 아니에요? 특수관계자지. 여러분들 신랑이 주부수 선생님, 여러분 신랑이 회사 그 오너가 뭐 좀 협조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또 역시 구정이 1순위로 잘린다는 걸 모르는 그 가족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자입니다. 더군다나 무슨 뭐 조그만 기업이 아니라 큰 기업의 오너가 협조 좀 해달라 그러면 그 감옥에라도 갔다 오겠지. 그잖아요. 갔다 오면 다 그만큼 보상해 줄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특수관계자입니다. 자, 전부 다. 하여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요. 우회적으로 양도를 합니다. 증여 후 우회 양도. 제목은 뭐 강의하는 사람마다 교재마다 학자마다 좀씩 틀립니다. 증여 후 우회 양도.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에게 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했을 때 또 특례가 적용됩니다. 먼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증여 후 우회 양도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증여 우회 양도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증여자가 있습니다. 자, 이 증여자가 어떤 양도세 대상 자산을 자, 을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수증자 을이 있는데요. 증여했는데 증여자 갑이 자, 증여를 했는데 이때 수증자는 누구냐면 특수관계자입니다. 자, 갑과 을은 특수관계자,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했다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제3자에게 있죠. 네, 제3자에게 이것을 양도를 합니다. 양도를 해요. 그런데 증여받아서 양도하기까지 기간은 몇 년이냐면 5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를 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근데 이율과세 특례는 배우자 직김수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면 무조건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 얘 부당행위 예산부인 특례는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했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얘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는 잘 보세요. 얘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얘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율과세 특례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배우자 직김수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하면 무조건 이율과세 특례 적용돼요. 근데 이 부당해산 부인 특례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증여 후 양도에서는 조세 부당한 감소 판단을 수증자가 여기 잘 보세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이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죠.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계산한 것과 수증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요. 그래서 이 계산한 것을 합합니다. A와 B, 증여세액과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자, 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고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뭐 할 때 더 적게 되면요. 적게 되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더 세금이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가지고 얘네들 계산을 부인합니다.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요. 양도세도 부과하지 않고 자 증여세 낸 거 있으면 돌려주고 싹 부인해버리고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 양도세 부과합니다. 잔머리 굴린 거 싹 없는 거로 부인해버리니까 자 얘만 남는 거예요. 자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도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다만 근데 증여자와 수증자는 이때는 이 증여자와 수증자는 수증자가 불법에 협력했다고 봐가지고 얘네들은 연대 납세무,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아까 이율과세 특례는 어차피 한 몸이니까 증여자, 수증자 사이 연대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율과세 특례에서는 증여세 낸 거 있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여기 증여 후 우양도에서는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차이점 있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저 증여자, 수증자 연대 납세무 없지만 여기는 불법에 협력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조세 부당한 증여받아서 5년에 무조건 양도했다고 둘 다 5년 양도지만 무조건은 아니고 얘는 조세부담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수증자보다만은 증여세과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서 가정한 양도세보다 적을 때는 자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은 거 돌렸다고 봐서 계산을 부인해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 이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반드시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지 남남 사이에는 뭐 싸게 팔든 비싸게 사든 뭔 관계가 있어요?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걸 사례 문제로 한번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 거지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도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사례 나오면 잘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가보다 높게 특수관계자 간에 고가로 양수 취득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 거지 저가로 낮은 가격으로 저가로 취득할 때는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게 헷갈려요. 저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는 거 낮게 양도 헷갈릴 때는 헷갈리기 때문에 뭘 글자를 따서 외웁니다.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가양도 고수 고가양수요.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여러분 다 세법 이제 고수가 돼야죠. 저도 저가양도 고수 고가양수 안 하는 사람 있네? 다시 자 시작.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문제 제가 또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이제 문제 또 요번에 또 모의고사 나오는 거 문제 한번 제가 맛배기로 또 보여줄 건데 또 보면 이제 알아요. 왜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외우는지.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도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외웠었잖아요. 자 봅니다. 저가양도 한번 설명드립니다. 고가양수는 지난주에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할 때 부당해 이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 취득가액에서 그거 하면서 했었어요. 자 저가양도를 한번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했을 때 저도 저가양도 요거 한번 설명드리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위 시가요 6억 원짜리요.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우리 집 시가 요새 한 4억 되는데 그때 뭐 3억 되는데 그때 시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인데요. 어떤 시가 6억짜리를 을에게 양도했는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3억 원입니다. 남남 사이 같으면 6억짜리를 3억에 팔든 1억에 팔든 뭔 관계가 있어요? 자, 갑이 원래 이 부동산을 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억 원에 취득했던 거예요. 자, 갑은 양도세 신고를 어떻게 하냐면요. 자, 양도 가격은 실제 양도한 가격이라고 하면서 3억 원. 취득 가격, 요거 색깔 달라요. 3억 원. 그 다음에 취득 가격은 정해져 있네요. 1억 원. 1억에 취득했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2억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관할 세무서장은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틀려집니다. 자, 신족관계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했다? 그러면
자, 무조건 아니고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를 판단해 봅니다. 그 판단을 저가 양도 고가 양수에서는 조세 부당한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봅니다. 이따 나오는데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지. 여기서 3억 차이가 나죠? 그러면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봐가지고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합니다.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요? 시가를 양도가격으로 다시 결정합니다.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가격으로. 양도가격은 시가로 하니까 얼마? 6억 원. 취득가격은 얼마? 1억 원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다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시가 대가 차이가 금액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막 이렇게 시가가 5% 이상 차이가 나면 얘네들이 실제로 이렇게 거래했다기보다는 마음 착한 큰형님이 실제 6억짜리를 동생한테 3억에 파는 이런 마음 착한 큰형님은 없다고 봅니다. 세무서에서는 얘네들이 계약서상으로만 이렇게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딸 가능성이 높다고 봐가지고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제가 이렇게 6억짜리를 3억에 파는 이런 마음참 큰형님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수강생분들은 학원마다 좀 분위기가 틀린 건지 어떤 수강생분들은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없다. 없어 씨 이러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자 우리 여기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족들 중에 여러분 형제들 시가 6억짜리를 3억에 팔아주는 이런 마음 착한 큰형님은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약간 답이 있다도 있고 없다도 있는데 있다고 하신 분들은 6억짜리를 갖다 3억에 반값에 팔아주는 마음 착한 큰형님이 있다, 저 형님들이 있단 말이죠. 좋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이번에는 특수관계자 간에 고가 양수요. 자, 고가 양수, 고가 취득인데 이거는 한 번 했어요. 자, 지난주에 한 거예요. 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가 1억짜리를 자, 을에게 팔았는데 을이 지급한 대가는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이다.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아까 저가 양도 여기서 주인공은 저가 양도한 갑이 주인공이고 여기서는 고가로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을이 주인공이죠. 그럴 때 이것을 제3자에게 을이 병에게 3억 원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 신고를 을은 어떻게 하느냐. 양도가격 3억 원, 취득가격은 실제 취득한 가격이라고 하면서 1억 5천. 자 이렇게 신고합니다. 양도차익은 다른 조건 없으면 1억 5천 이렇게.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 딱 보니까 얘가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다. 그러면 자 특수관계자 간에 이렇게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해 그러면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 기준이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를 따져봅니다. 여기서는 얼마 차이나? 5천만 원. 또는 그러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또 차이가 나는지 따져봐요. 시가 1억에 5%니까 여기서 500만 원이고 이상 차이가 나죠. 지금 5천이니까 이러면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양도가격은 정해져 있고 양도가격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하니까 1억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양도세 다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부당행위로 계산된 여기서 5천만 원 이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에 배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도 고가 양수했을 때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결국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은 뭐를 결정한다? 시가를 양도가격이나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3번에 보니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이 있는 고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고자와 특수관계인자와의 거래로 인해서 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축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다음 아래의 동그라미 1과 2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다만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반드시 기억해야죠. 시가의 몇 프로? 5%에 상당한 금액 이상일 때 자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례 문제라면 다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가의 5%인지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지를. 동그라미 1번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도 저도 고가 양수 고수인 경우에 자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런 경우에 또 동그라미 2번 그 밖에 특수관계인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에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 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축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특례 적용합니다. 한쪽 가르친 2번
자, 결론적으로 부당행위 사한 부인에 해당되면 그 거주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당연도 양도소득 금액을 관할 세무상이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 양가로 2번 한쪽까지면 자산의 저가 양도 고가 양수의 경우에 동그라미 1번 양도수익 있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수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결론이요.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뭐로 계산한다고요? 시가로 계산합니다.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시가라는 것은 뭐냐?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한쪽 가르친 2번 증여 후 우회 양도의 경우를 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히 감수시키기 위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이를 다시 내게 타행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 납세무자 봅니다.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즉 당초 증여자가 양도세 납세무자가 되고 이때 증여자 수증자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는 거 불법에 협력했다고 봐서 증여세 처리요.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낸게 있으면 돌려주고요. 양도세 계산 잔머리 굴린 거 싹 부인해 잔머리 굴린 걸 싹 부인해버리고 당초 증여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니까 양도세 계산할 때 당연히 납세무자는 누가 되고 증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증여세 증여자의 취득실 기준으로 취득가액 장부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판단합니다. 증여자를 기준으로요. 이거 잔머리 굴린 거 없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한 장 넘겨서 보시면 자 표가 나오는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율과세와 특수관계자 간 증여재산에 대한 부당행위에 의한 부인 특례를 비교를 봅니다. 힘내시고 이제 금방 쉴 거예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인데요. 부당행위에 의한 부인 특례는 특수관계자인데 가로 안에 보니까 이율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있잖아요. 증여 후의 양도 있죠. 처음에는 삼촌이 조카한테 증여했고 조카가 증여받아서 5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하는 사례로 처음에 문제가 나오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4번 지문 정도 돼가지고 4번 지문에서 이때 만약 증여자와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라면 그럼 얘기가 틀려져요. 만약에 증여자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인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했다 그러면 이 부당행위 부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이월과세 특례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증여 후 우회양도 부당행위 부인 특례에서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만을 말합니다. 에? 배우자 간에 만약에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면 무조건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처음엔 삼촌과 조카로 나와서 이렇게 5년 내 양도 이런 거로 하다가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라고 조건이 달라지면 그러면 이율과세 특례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셨죠? 예.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자산을 보면 이율과세 특례는 토지 건물 무슨 이용이용권인데 부당행위 부인 특례는 양도세 모든 대상 자산 다 되고요. 증여받아서 양도하기까지 기간은 둘 다 증여 후 우회 양도도 그렇고 이율과세 특례도 그렇고 둘 다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해야 됩니다. 납세무자는 이율과세 특례는 수증자가 납세무자인데 자 부당행위 부인 특례 증여 우회 양도는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봅니다. 예. 잔머리 굵은 거 없는 거로 보고 자 기납 또한 증여세 처리요. 이율과세 특례는 증여세 낸 거 필요비로 공제해 주는데 증여 후 우회양도 부당행위 부인 특례는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연대 납세무 규정 이율과세 특례는 없습니다. 어차피 한 몸이니까. 근데 부당행위 부인 특례 증여 우회양도에서는 불법에 협력했다고 봐서 증여자 수증자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부당한 감소 여부요. 자, 이율과세 특례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배우자 직계존비속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면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데 비해서 이걸 보세요. 근데 부당행위 부인 특례는 조세 부당한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잘 봅니다. 필기 쉬는 시간에 하고 조세 부담이 부당행위 감소된 경우에만 적용하는데 1번 특수관계자 간 증여 후 우회양도에서는 조세 부당 감소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보세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봐 계산한 양도세보다 뭐 할 때? 적을 때는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은 거 오히려 돌렸다고 봅니다. 2번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 고가양수에서는 조세부담 감소 어떻게 판단하냐.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시가 몇 프로? 5% 이상 차이나거나 또는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날 때 조세부담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취득가액 계산이나 장부재 세율 정시 보유기한 이런 거는 다 둘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냐? 둘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설명 다 드렸고 요번에 그 보니까 전국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하나 맛배기로 한번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 보세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9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9억 원에 자 취득을 했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 10억짜리 토지를 9억 원에 취득했을 때 이때 자 양도차익 계산 시 이때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이때 취득가액은 9억 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시가 10억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 10억짜리 토지를 9억 원에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시가 10억짜리 토지를 9억 원에 취득했으니까 자, 보세요. 고가 양수예요, 저가 양수예요? 예?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취득했잖아요. 저가 양수잖아요. 고가, 고수, 저도 저가 양도하거나 고수, 고가 양수, 고가 취득했어야 되는데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한 게 아니라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취득했죠? 특례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특례를 적용 안 하니까 취득 가격은 얼마가 된다? 9억 원. 맞잖아요. 만약에 이게 특례가 적용됐다 그러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취득 가격으로 했겠지만 특례 저가 취득해서 특례 적용하지 않으니까 자, 요거 특례 적용하지 않으니까 취득 가격을 9억 원으로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특례 적용했을 여기 보세요. 특례가 적용이 안 됐게 되면 이것을 취득 가격으로 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니까 무엇을 얘네 계산 분야하고 무엇을 취득 가격으로 하고 시가를 취득 가격으로 하고 사례 문제 이제 나와요. 이제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연락이 연습할 거지만 시가와 대가치가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계산 부인하고 무엇을 양도가격이나 취득가격으로 해? 시가를 양도가격이나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양도가격이나 취득가격으로 하느냐고 시험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요 특례 적용 만약에 요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지금처럼 저도 자 고수 여기 해당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취득했을 때 특례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취득가격은 뭐가 되고 이 실취득한 거에 9억 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실취득한 거 9억 원이 되는 거고 특례가 적용됐다 그러면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고 10억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특례가 적용 안 되니까 자 취득가격은 9억 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가면 또 연습합니다, 많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1페이지 24번부터 테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